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계사 3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교계사 1회분을 30분 이내로 줄이려고 매우 애를 썼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 주된 이유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 번만 설명할 테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26번째 불공정 불교 붕당입니다. 그리고 NGO까지 하겠습니다. 불공정이라는 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죠. 공정하지 않은 거래. 이것이 불공정입니다. 불교, 이 불은 부처를 의미합니다. 붕당에서 붕은 친구, 무리란 뜻이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무리를 지은 것이 붕당이에요. 그 다음 비정부 기구, 비는 불처럼 이것은 부정사입니다. 우선 공은 공평무사하다는 뜻입니다. 공평하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사, 사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끼어들지 않고 공공에게 똑같이 라는 뜻이죠. 공평무사하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공정은 바를 정자입니다. 올바르다. 그래서 불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올바르지 못한 거래, 예를 들면 권력이나 아니면 자본의 힘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불공정 거래죠. 자, 공은 공평무사라고 했습니다. 공과 반대되는 것은 사예요. 그래서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구별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공과 관련돼서 공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공은 공공이란 뜻이에요. 보통 쓰면 지방자치단체를 가리키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립, 립은 이건 땅이고 위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것이 공립이죠. 다시 공립은 시에서 세웠으면 시립,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구로 나뉘어져 있죠. 구에서 세웠으면 구립. 그래서 시립도서관 또는 구립도서관 또는 구립유치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정부가 세웠으면, 행정부가 세웠으면, 즉 국민 세금으로 세웠다면 그것은 국립이 됩니다. 현재 대학들은 각 도마다, 시도마다 한 개씩 있죠. 국립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이냐,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국립이냐, 공립이냐, 시립이냐, 구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공설운동장이라는 게 있죠. 이 설은 건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운동장, 이것이 공설운동장이에요. 공이 아니면 사죠. 그래서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부라고도 읽고 불이라고도 읽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낱말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되면 이때는 불이라고 읽지 않고 부라고 읽어야 돼요. 도덕, 디귿으로 시작하죠. 정확, 지읒으로 시작되죠. 이 경우에는 불도덕, 불정확이 아니라 부도덕, 부정확입니다. 디귿과 지읒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왜 여기 지읒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왜 부조심이 아니냐? 불은 고유어죠.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일 때만, 이것일 때만 이것이 적용되죠. 불은 고유어입니다. 부조심 아니에요.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다음 공무원,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은 종복자예요. 종복. 종은 고유어입니다. 이 종을 남자 여자로 나누는 것이 남자 종은 노라고 하고 여자 종은 비라고 하죠. 그래서 합해서 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갓나 새끼라고 할 때 종 고유어죠. 갓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종갓나는 계집종이란 뜻이에요. 자, 이 복자는 종 머슴이란 뜻이다. 그 다음 공명정대하다. 공인데 숨기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밝습니다. 그리고 올바름을 크게 드러내요. 이것이 공명정대한 것이죠. 공명정대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이 포청천이에요. 중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죠. 제목이 보통 판관 포청천 이렇게 되는데 이 판은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판단. 그래서 지금은 재판관이라고 하죠. 이 포청천은 송나라 때의 청렴한 관리입니다. 벼슬아치. 청렴이라고 할 때 청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왜? 왼쪽에 물이 들어갔죠? 물로 씻어서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렴은 염치입니다. 염치. 그런데 염치를 깨트려요. 그게 뭐죠? 파렴치죠. 깨질 파, 깨트릴 파자입니다. 염치를 깨트리는 것, 즉 뻔뻔한 것이죠. 뻔뻔할 때 우리는 파렴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파렴치. 그래서 청렴한 관리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청백리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풀을 청자지만 왼쪽은 물이 들어갔죠.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할 청, 백, 힐백자죠. 시다는 것은 더러움이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렴한 관리를 청백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청회. 자, 공적으로 모여서 들을 청자예요. 시각, 청각, 촉각 듣는 것이죠. 청.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합니다. 청중.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듣는 모임, 이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청회는 결국 공론을 모으기 위한 것이죠.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공적인 의견.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시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장을 고대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고라라고 합니다. 아고라. 아고라. 이것이 이제 뒤에 광장으로 번역하는 것이죠. 광장. 타임스퀘어. 그래서 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을 하는 장소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공론장. 그 다음 공적인 문서, 이것이 공문서죠. 공고문, 이 고는 알릴 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부로 계엄을 선포한다. 이것이 계엄을 공고하는 것이죠. 그럼 문장, 글, 보통 벽에 붙이는데 그것을 공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개, 공적으로 열어둔다는 거죠. 열개자입니다. 개문발차, 문을 연 대로 그냥 달려가는 게 개문발차예요. 사고가 나죠. 10개자고 모는 모을 모자입니다. 모을 집, 모집한다. 그런데 보통 한국어는
한자에서 온 낱말이 많기 때문에 한자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하나가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줄임말을 매우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도 보통 공모한다 이런 말을 써요. 굉장히 많죠. 요즘은 줄임말이 너무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는 낱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 라방 그게 무슨 뜻인지 한참 헤맸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라방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다음 공개 방송.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보고 듣는 것이 시청이죠.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 그리고 공개된 상태에서 방송하는 것이 공개 방송입니다. 그다음 공개 채용. 다 비밀리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채용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공개 채용도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공채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채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채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공공단체에서 자, 요 한자를 잘 구분하세요. 요것은 공적인 사적이 아니라 공적이다 이런 뜻이지만 이 공은 두 손을 모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함께하는 단체 이것이 공공단체예요. 공공단체. 옛날에는 생산 능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면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어 먹었죠. 왜? 그 당시에는 쪽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사람을 늘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나눠 먹었던 거죠. 물론 양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굶어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생산하는 사회를 공산사회라고 하죠. 이 공은 함께란 뜻입니다. 함께. 그 다음 공공시설,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이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이죠. 물론 지하철 이런 것도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죠. 그것이 공공요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하는 교육,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교육, 이것이 공교육이죠. 보습학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교육이죠. 사교육. 교육의 질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많이 외워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만 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교육은 국가를 망칩니다. 좀 뒤에 핀란드 얘기를 하겠지만 핀란드의 경우에는 전혀 달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교육이 핀란드의 교육 아닙니까? 핀란드에는 사교육이 없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사 시간에 공노비, 산노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가 공노비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기생들이 있었죠. 기생들은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노비예요. 그럼 산노비는 뭐냐? 개인 집의 머슴, 종이 산노비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들이 다 그 주인 집에서 살았어요. 그것을 인솔해서 같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솔고노비라고 했고, 그런데 나중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노비에게 일을 시키는 것보다 능력 있는 노비들은 나가서 살면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만들어서 자기의 몸값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깥에 거주하는 노비라고 해서 외거노비라고 합니다. 불공정에서 정은 바를 정자죠. 그래서
바를 정 오를 의, 이것이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하는데, 그러나 수학에서 얘기하는 이 정의와는 달라요. 이때 이 정은 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명백히 정하는 것이 정의예요. 예를 들면 점은, 이게 점이죠. 그런데 이 점의 정의는 뭐냐? 위치는 같지만 모양이나 크기가 없는 것. 이것이 점의 정의입니다. 또 직선, 무한히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선, 이게 직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죠. 무한히 뻗어나간다. 그럼 반직선은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으로 무한히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죠. 그거에 비해서 선분은, 이 분은 나눌 분자죠. 그러니까 직선을 잘라놓은 것입니다. 즉 양쪽 끝이 막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분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그 다음 정문은 중심이 되는 문이 정문이죠.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정문인데 기역, 시옷, 디귿이죠. 무엇의 약자입니까? 국립, 서울, 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문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문도 많습니다. 낙성대로 해서 들어가는 문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하여간 중심이 되는 문이 정문이에요. 자, 캐대언에서 혼문이 나오죠. 캐대언. 혼이 뭐죠? 아버지의 양기와 어머니의 음기를 받아서 인간이 태어나요.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데, 죽음은 다시 양에 해당되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음에 해당되는 것은 땅 속으로 묻혀요. 이것을 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합해서 혼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백. 그래서 이 영혼이 들어오는 문, 이것이 혼문이죠. 혼문. 자, 정체성이란 말이 있는데, 뭐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면, 정체는 본래의 바른 모습이죠. 가면을 썼지만 원래 네 모습이 뭐냐? 이게 정체 아닙니까? 그런데 정체성이란 말도 있어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자신만의 소망, 사고방식, 기억, 외모 등을 갖고 있다는 자각.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캐데언의 루미는, 자, 이게 악마의 표시죠. 그리고 이것은, 이 노란 눈은 저승을 뜻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예요. 그러면 루미는 악마냐 데몬 헌터냐? 악마냐 그 악마를 잡는 헌터냐? 이 두 개 사이에서 지금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죠. 양쪽이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진은 모두가 겪는 자신의 정체성과 성장을 상징한다고 생각돼요. 바로 이러한 것을 누구나 다 겪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캐대헌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이 뭐라고요?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함께 느끼는 것, 함께 똑같이 느끼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이 정체성은 나는 여성인가? 나는 남성인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전환 수술을 하죠. 자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내가 알고 있던 몇십 년 전에 알았던 로날드 후지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북해도 지역에 살고 있던 백인 계열의 아이누족이었어요. 그런데
19세기 말에 일본은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이누족을 대부분 학살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어찌어찌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젊었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성을 겪었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인인가 일본인인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김새가 다르다고 왕따를 시키죠. 그러니까 미국인이 되고 싶어도 미국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과 충돌하면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혼란을 겪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정장. 이 장은 복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복장이 불량하다,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장은 복장이란 뜻인데 물론 장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복장이에요. 보통 이런 서양식 양복, 수트를 보통 정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장이 꾸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장 개업, 가게를 새로 꾸미고 그 가게를 열어요.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게 개업이죠. 그런데 자, 일본의 거 보세요. 수요일 날 신장 개점이라고 썼죠. 점은 뭐예요? 가게, 점포죠. 그러니까 같은 한자를 쓰는 한자 문화권이어도 어떤 낱말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한자를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약간씩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정통성. 이 정은 바를 정자죠. 통은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계통이다. 즉 왕의 아들은 왕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자여야 하는데 후궁에게서 태어나요. 그러면 정통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통이라는 것은 바른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시험 보면 정답을 맞추죠. 바른 답. 그 다음에 옳지 못한 행위, 남의 시험지 답안지 보는 거 부정행위라고 하죠. 옳지 못하다. 그 다음 정규직. 자, 이 직은 직책이란 뜻입니다. 맡은 바 임무. 규는 법규자죠.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원래 과장이 5명, 그 위에 부장이 2명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직책, 이것이 정규직인데 그런데 산업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1년 내내 필요하지 않고 그때그때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비정규직인 겁니다. 비는 부정어라 그랬죠? 부정사? 아니다. 정규직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이 보통 외국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면 그 받는 일을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는 동등하거나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왜? 365일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당연히 더 월급을, 급여를 많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죠. 정규직으로 써야 되는데도 돈을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면서 급여는 반이나 3분의 1밖에 안 줘요. 그러면서 돈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정규직 법이 빨리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공과 정자를 가지고 제미니에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공명정대한, 줄여서 공정한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위에는 양자인데 양자인데 밑에 먹을 식이 들어가면 먹여서 기르는 것이죠. 양성하는 것이 공교육의 정의이며 올바른 것이죠. 이것과는 구분해야죠. 공정한, 공명정대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규적인 과정이다. 자, 정규직, 비정규직 했죠? 그런데 비정규전도 있어요. 비는 부정사라고 그랬습니다. 비정규전. 이건 뭐냐? 선전포고 없이 비밀스럽게 행하는 전투가 비정규전이에요. 예를 들면 심리전 이런 것들. 과정이다. 과는 지날 과자입니다. 정은 경로,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정이란 지나가는 경로란 뜻입니다. 학생들은 정직한 태도로 바르고 똑바른 그래서 솔직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직선이죠. 이것은 곡선이죠. 그런데 이 직선은 이 선과 이 선이 평행선입니다. 평행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동하는 사람 봤을 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평행봉이라고 하죠. 봉은 막대기봉, 막대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평행봉. 그래서 직선과 곡선인데, 자, 포물선이 있죠. 포물선은 던지는 힘은 앞으로 나가지만 우주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죠. 중력. 지구 중심으로. 그래서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요. 포물선은 뭐냐? 물건을 던질 포자입니다. 던질 포. 물체를 던졌을 때 만들어내는 선, 이것이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이 포자, 자포자기 하다, 포기하다라고 할 때 포는 던질 포, 버릴 기자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기아라고 하죠. 기아. 포기, 던지고 버려진 것, 즉 포기하다. 누가 그러죠? 포기란 배추 셀 때나 쓰는 것이다. 인생에 포기는 없다. 그 다음 쌍곡선이 있습니다. 쌍은 새와 새, 두 마리 셉니다. 그래서 짝이란 뜻이죠. 쌍곡선. 이건 뭐냐? 이 X축과 Y축으로 반드시 두 개의 선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든 이렇게 나타나든. 그런데 0으로, 지금 여기 X값이 0이잖아요. 0으로 수렴할수록 무한대로 나가요. 0으로 수렴할수록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희비 쌍곡선이란 말이 있어요. 희극과 비극이 쌍곡선이다. 무슨 말이죠? 한꺼번에 생기긴 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영영 만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는 엄청 행복한데 누구는 엄청 슬프죠. 같은 사건에서. 이것이 희비 쌍곡선이에요. 집값이 막 올라가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쪽이죠. 기쁘지만 집에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를 줄여서 월세를 더 내야 되죠. 서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희비 쌍곡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익은 공공의 이익이죠. 반대는 사익입니다. 이로울 익자예요.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이라고 하는 건 이자입니다. 이자. 원금 있고 이자가 생기죠. 그래서 생기는 것이 이익이에요. 원래 이 이익이란 말은 이자 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익에 기여하는, 이바지하는, 기여하다의 순우리말이 이바지죠. 그래서 결혼할 때 이바지 음식을 보내잖아요. 키워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이바지입니다. 이바지. 정당한, 이 당자는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주인공으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 성장해야 한다. 자, 빠졌지만, 그래서 공익에서 익은 이롭지만, 그 다음에 반대는 해죠.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벌레를 익충이라고 하고, 해로움을 끼치는 벌레를 해충이라고 합니다. 제비는 새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새조자를 써서 익조라고 하죠. 그럼 까마귀는 까까 울면 검은색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흉조라고 합니다. 흉조, 흉악한. 불교에서 이 불은 붓다, 부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는 가르칠 교자이기 때문에 부처의 가르침이 불교예요. 그럼 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삶의 근본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교도 종교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종교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가르침. 종교 중에 하나인데 부처란 무슨 뜻이냐? 붓다란 무슨 뜻이냐? 깨달음을 얻은 자란 뜻입니다. 이 붓다를 한자로 쓰면 불타라고도 해요. 줄여서 보통 불 이러죠. 불.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름절 자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비슷한 다른 것을 갖다 붙이거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덧붙여서 이음절로 만듭니다. 의자, 모자. 이때 자는 아들자가 아니라 아무 뜻도 없는 겁니다. 이름절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불교에서는 수행을 통해서 누구나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불교에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신이 있죠. 그래서 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창조신이며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라는 거죠. 유일신이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권능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불교는 신의 개념이 없는 종교예요. 그럼 불교에서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인생은 고행이다. 자, 옛꽃자 위에 풀초가 들어가서 이건 쓴바귀처럼 쓴맛이에요. 인생은 고해다. 왜? 기본적으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감정, 여러 가지 종류의 감정에 흔들리며 또 욕망을 갖습니다. 망은 바랄 망자예요.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욕망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구하는 것, 이것이 욕구입니다. 욕구.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업인데 업이란 자기가 한 모든 행위, 즉 지은 죄가 업입니다. 그 결과 인과응보가 나타나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보답한다는 거죠.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스님이 탁발을 하러 어느 집 앞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어떤 아낙네가 곡식을 한 바가지 갖고 나오는데 얼굴에 수심이 그득하대요. 그래갖고 스님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수심이 그득합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의 아내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는 아주 착하고 더 없이 좋을 수가 없는데 술만 마시면 개가 돼서 사람을 팬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죠. 그러면 다음부터 스님이 남편이 술을 마시러 나갈 때 목화대를 한 번에 100개씩 묶어서 여러 개를 갖다 놔라.
목화는 보셨어요? 목화솜 달리는 거. 대가 매우 가늘고 약합니다. 그럼 100개를 묶으면 그거로 휘둘러도 맞아도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안악은 미리 목화 대를 준비하고 있다가 남편이 이제 술 마시러 나가는데 안방에다가 이제 그 대를 갖다 놓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술에 취해서 돌아온 남편이 마구 그 때리는데 손에 잡히는 대로 때리는데 옆에 목화대가 있으니까 그 목화대로 인정사정 없이 계속 팼다는 거죠. 그러다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농부가 술을 마셔도 아내를 때리지 않더라는 거죠. 하루는 문 밖에서 다시 목탁 소리가 나서 이 안악이 나가서 곡식을 한 바가지 들고 나갔죠. 그랬더니 스님이 요즘은 어떠십니까? 얼굴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그 뒤에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때리지 않더라.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스님 얘기가 뭐냐면 전생에 그 농부는 소였고 그 아내는 농부였다는 거죠. 그 농부가 이제 농사할 때 맨날 이리아낄길 하면서 막대기로 소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시 농부와 아내로 바뀌어서 태어났는데 그 응보를 해야 되죠, 응보. 그래가지고 농부가 소를 때렸던 대수만큼 맞아야 그것이 다 풀린다는 거죠. 이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업과 직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직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직과 업은 달라요. 직은 하늘이 부여한 일, 천직입니다. 옛날에는 교사가 되는 것이 천직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교사가 천한 직업이죠. 너무 교사들을 못 살게 굴어요. 학부모들이. 애들도 그 영향을 받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일이 이제는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천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은 하늘이 부여했다는 뜻이지만 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농업, 공업, 수산업, 자영업 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일이죠. 그 다음 윤회인데 윤은 왼쪽에 수레거가 들어갔죠. 수레바퀴입니다. 회는 이게 돌회자지만 이게 들어가면 걸어 다닌다는 뜻이에요. 돌아다닌다. 그래서 윤회라는 건 바퀴가 돌듯이 무엇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전생의 한 일의 결과에 따라서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부잣집, 높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악독한 짓을 많이 했으면 벌레나 뱀이나 가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깨우침을 얻기 전까지는. 그럼 깨우침을 얻으면 이 윤회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이 이 부처의 발바닥인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바퀴가 있죠? 업이 돈다는 뜻입니다. 돌다, 돌다. 우리가 이것은 만자라고 읽는데 이 만은 이것은 행운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입니다. 인도의 글자예요. 한국에서도 그냥 이걸 보통 일만만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절의 상징이죠. 그런데 불교가 힌두교에서 태어났는데 힌두교에서 뭐냐? 세상 만물이 이 연꽃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새들이 있고 배추, 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지. 세상 만물이 이 삼라만상이 가지에서 연꽃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윤회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프로드, 아스팔트 길이 없는 곳을 달릴 수 있는 차를 사륜구동이라고 하죠. 륜이 뭐예요?
바퀴륜자죠. 바퀴륜. 그래서 올림픽에서 오륜기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오륜기. 바퀴륜자입니다. 그 다음 순회문고. 트럭에 책을 싣고 여기저기 달리고 다니면서 이제 책을 빌려주고 책을 회수하는 그런 곳이 순회문고죠. 우회로. 우는 돌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는 길, 이것을 우회로라고 합니다. 차가 막혔을 때, 공사 중일 때. 그 다음 기준을 상회했다라고 하는데, 상회라는 건 기준을 더 넘는 것, 이것이 상회입니다. 세 번째는 해탈입니다. 이 해탈이라는 건 뭐냐면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 뭔가에 집착한다는 건 뭐예요? 욕심이죠. 그 욕심 때문에 마음이 번잡스럽습니다. 번뇌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집착을 하면서 무지막지한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무지하다. 이 무지한 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래서 법당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탑이 있고 그 탑 속에 불을 켤 수 있게 돼 있죠. 그것은 바로 무명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것은 집착과 무지에서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해탈이 되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모든 욕망은 아침 있을 것 같다. 해가 뜨면 곧 다 쓰러지죠. 없어집니다. 그 깨달음. 그래서 삶이라는 건, 세상 만물은 다 공이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손오공에 보면, 서유기에 보면 삼장법사, 세 가지 불법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법을 꿰뚫은 자가 삼장이고, 손오공은 뭐냐? 손은 성이고 오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공은 빌공자예요. 즉 삶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은 자, 이 자가 바로 손오공입니다. 그럼 그 밑에는 뭐죠? 사오정이죠. 깨달음은 없지만 나만큼은 깨끗이 하겠다. 그래서 나오자에 깨끗할 정자를 써서 오정입니다. 사오정. 그럼 저 팔개 뭐예요? 저는 돼지란 뜻이긴 하지만 팔개는 그 복잡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8가지 계율만은 지킨다. 가장 낮은 단계에 8가지 계율만은 지킨다. 이것이 바로 8개입니다. 모세의 10가지 계율이 있죠. 그게 10개죠. 여기서는 서유기에서는 8개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탐욕을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열반에 드는데 들어가다는 거죠. 이 열반이 산스크리트, 인도에서는 그것을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니르바나. 그래서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괴로움, 이것에서 오는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니르바나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지수화풍, 세상 만물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육신도, 사람 몸도 역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왜 태우느냐? 태워서 다시 공으로 만든다는 거죠. 공. 그래서 공에서 와서 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술의 공수거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육신을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태우는데 이것을 답이라고 합니다. 답이. 불교 용어들은 음만 빌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라는 결국 태워서 장례를 지내는 거죠. 화장을 합니다. 그 다음 인도의 기본 사상은 지수화풍, 이것이 우주의 근본이라고 믿는 데 비해서 이게 중국적으로 보면 오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수와 풍에서 뭐가 더 들어가느냐? 목과 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오행이 되죠. 그러면서 양과 양 해와 달. 그래서 음양오행이 일주일의 명칭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의 이름이죠. 이 열반에 들었다는 거, 동남아시아 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부처가 누워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죽었다, 즉 열반에 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붕당입니다. 우선 붕우유신, 붕은 벗, 붕자죠. 사실 이것은 달월이 아니라 고기육입니다. 즉 몸뚱아리 두 개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 벗을 의미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유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륜 중에 하나죠. 그럼 삼강오륜할 때 륜은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윤리입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도덕. 그거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술의 거가 들어가면 박휘륜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륜기이죠. 그러면 오륜은 뭐냐?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어유신인데 이 오륜의 가장 근본은 부자입니다. 모든 가치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아비와 자식이 친함이 있다는 건 뭐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관계가 군신이 되고 부부가 되고 장유가 되고 붕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네 가지는 위아래의 관계이고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죠. 근데 문제는 의미는 좋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힘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죠. 붕당, 정치, 당은 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 패거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돌봐주는 것이 붕당 정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말에 중국에서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이 글을 공부한 사람들,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사라고 해요. 선비사. 글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대부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관, 차관, 이게 대부예요. 그전에는 황제가 자기 형제를 왕으로 임명하고 왕은 다시 가까운 사람에게 벼슬을 주었죠. 하지만 고려 말부터는 과거 시험이 도입돼 가지고 글 공부를 해서 벼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 공부한 사람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하는 것, 이 사람들이 사대부인데 언제 나타나느냐? 고려 말에. 그래서 고려 말에 새로 나타나는 사대부를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새로 등장한. 그런데 조선 초에는 개국공신이거나 이성계를 도와서 또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죠. 그 왕위를 빼앗은 데 공을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은 훈장이에요. 공훈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고려 말에 길제라는 선비가 있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후학이라고 하는데 이 성리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의 파를 만듭니다. 그들을 살인파라고 해요. 이 림은 숲, 림자지만 선비들이 숲속의 나무처럼 그득하다. 그래서 사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도적대는 뭐라고 하느냐? 산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녹림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많으니까 녹색이죠. 그래서 녹림이라고 하면 도적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인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몰아내고 죽입니다. 그것을 사화라고 해요. 사화라고 할 때 선비사자를 쓰는 겁니다. 선비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조 때 벼슬자리를 두고 대립해요. 그래갖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고 남인과 북인으로 나뉩니다. 이를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당파라고 해서 사색당파라고 합니다. 당파라는 건 당과 파벌이죠. 파벌, 끼리끼리 뭉치는 것. 그런데 노론, 소론할 때 노는 늙었죠. 소는 위에 것만 들어가면 작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세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을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 나이가 적은 사람들 중심으로 뭉쳤다. 그래서 노론소론이라고 합니다. 고려 말에 원나라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제주도에다 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나라가 멸망하고 더 이상 일본을 정벌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제주도 말이 그냥 남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말총을 가지고, 말총이 뭐죠? 말의 갈기와 꼬리털이 말총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갓이 등장하는 겁니다. 갓. 이것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흑립이라고 해요. 검은 모자다. 자, 설립자 위에 뭐가 들어갔어요? 대나무죽이 들어갔죠? 이런 삿갓 같은 경우를 보면 대나무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삿갓립자예요. 조선 후기에 유명한 풍자 시인이 있었죠? 김삿갓, 방랑 김삿갓. 김삿갓을 한자로 쓰면 김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삿갓립자예요. 그런데 삿갓과 갈모는 다릅니다. 삿갓은 대나무로 만드는 거죠. 햇빛을 가리고 비를 막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갈모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지에다가 기름을 많이 입혀가지고 비가 오면 이걸 머리에 쓰죠. 여기 머리끈 보이죠? 기름종이로 만든 것. 만들기 쉽고 간편하죠. 이것은 갈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사대부, 양반들이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갓을 써야 합니다. 그게 정장이에요. 정장. 조선시대 때의 정장. 그러면 갓을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머리를 묶어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을 다듬어야 되니까 그것을 망간이라고 합니다. 망간. 망건. 예. 망간이라 망건. 그리고 이 망건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이렇게 달려 있죠. 요건 옥으로 만든 건데 요게 옥관자예요. 즉 여기 줄 보이죠? 이렇게 머리를 정렬한 다음에 이거로 묶고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 묶은 끈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관자인데 왜 체에서 머리가 아프면 이마 끝쪽에 머리가 지끈거리는 곳이 있죠? 거기가 관자놀인데 이게 어디에 붙느냐? 그 관자에 요 부분이 닿습니다. 그래서 묶는 거죠. 사실 여기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머리의 그 자리를 관자놀이라고 합니다. 관자놀이. 그래서 망건을 먼저 쓰고 갓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양반들은 갓을 쓰고 여름에는 도포를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됩니다.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지 않으면 마치 그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양반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게 탄건입니다. 탄건. 감투라고도 하는데, 탄건, 감투라고도 하는데, 이 망건을 먼저 묶고, 그 다음에 이 탄건, 감투를 쓰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는 요걸 씁니다. 이걸 정자관이라고 그래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정자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투를 쓰다라는 게 벼슬을 하다는 뜻이죠. 이 벼슬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자, 닭을 보세요. 수탉이죠. 이게 벼십니다. 아주 위풍당당하죠. 보통 수탉이 한 마리 있고 다 암탉들입니다. 위풍당당해요. 그래서 이 벼슬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벼슬아치 자리를 벼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벼슬아치. 그래서 이것은 볕에서 벼슬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조선시대 때 성균관이 있었죠. 성균관 학생들이 쓰는 학생임을 나타내는 모자가 바로 유건입니다. 이 유는 선비유자를 써요. 그리고 초상을 치를 때, 장례를 치를 때, 자, 머리에 쓰는 모자를 뭐라고 합니까? 굴건이라고 해요. 굴건. 상주가 쓰는 모자죠. 그리고 삼배로 된 옷을 입습니다. 어차피 모자가 나왔으니까, 자, 이 전투할 때 쓰는 모자를 이것을 전립이라고 합니다. 털모자, 털을 붙여갖고 만든 건데 털모자입니다. 이것을 번거지라고도 해요. 이런 걸 번거지. 왜 번거지냐? 유목민족은 항상 말 타고 다닐 때 그 동곳이라는 걸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말 뒤에 갖고 다니다가 중간에 말에서 내려서 음식을 해 먹었죠.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샤브샤브를 해 먹었던 겁니다. 샤브샤브. 그런데 이제 그게 마땅치 않으면 몽골 기병들은 활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로 된 모자를 쓰죠. 이 철 모자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요리를 해 먹었어요. 그래서 뭘 해 먹었느냐? 번거지 꼴을 해 먹었습니다. 번거지 꼴이라는 건 뭐냐면 전골처럼 이렇게 물을 넣고 고기 이런 걸 넣고 약간의 채소를 집어넣고 끓이는 그 그릇이 번거지 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털모자인데 철모자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번거지 꼴을 해 먹었으니까 그냥 이 모자를 이 전립을 번거지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다르죠. 이건 왕이 전투할 때 사용하는 머리에 쓰는 전립입니다. 다르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작의 깃털을 여기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전립에는 공작 깃털을 단다라는 것이고, 이왕 사진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이런 대를 회라고 합니다. 회 또는 회대라고 하는데, 대라고 하는 것은 막대예요. 막대. 보통 조류는 잘 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자죠. 그래서 새나 닭이 앉는 나무 막대, 이것을 회라고 합니다. 회. 여기에다 옷을 걸죠. 민속촌에 가보면 이렇게 옷을 걸어놓은 횃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올라앉아 있는 이런 나뭇가지를 횃대라고도 해요. 횃대. 횃대 같은 겁니다. 여기에 물론 끈으로 이렇게 모자도 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 거는 역사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제관이라고 합니다. 관은 모자죠. 이것은 이 제관은 공식 행사 때 쓰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 경복궁에서 공식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근정전에서 했죠. 그래서 근정전 앞에 보면 정일품, 종일품, 정일품, 종일품 이렇게 쭉
품계석이 있잖아요. 그때 공식 행사를 할 때, 외국 사신이 왔다든가 이런 공식 행사를 할 때 쓰는 모자가 제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빛이 보이죠? 이건 뭐냐? 경축일에, 설날이라든가 국경일, 경축하는 날에 이렇게 금으로 된 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금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긴 모자는 이건 익선관이라고 합니다. 익은 매미 익자예요. 이게 지금 매미 날개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모자 모양을 보면 착할 선자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선자를 집어넣어서 익선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쓰는 것이냐? 왕이나 세자가 집무를 할 때, 정사를 돌볼 때 골룡포에 쓰던 모자예요. 자, 이게 세조 이성계의 어진이거든요. 임금의 그 그림, 얼굴을 그린 것, 어진인데, 자, 여기 보이시죠? 익선관, 그리고 용이 새겨진 용포를 입었습니다. 골룡포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 이것은 사모라고 하는데, 사는 비단사자입니다. 말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비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벼슬아치들이 궁 안에서 사물을 볼 때 쓰던 모자예요. 이것을 비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전통 혼례식이죠. 지금 사모고 요건 관대입니다. 허리띠. 이거는 벼슬아치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은 특별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결혼식 날에는 이 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경우도 보면 지금 옥잠을 하고 비녀를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옷을 입는 거, 이것은 그 후궁들이 하던 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백성들이, 평민들이 할 수 없는 복장을 결혼식만큼은 허락해 준 결과다라는 겁니다. 비정부기구 NGO입니다. 너는 아니다란 뜻이죠. Governmental, 정부의 organization,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부정사죠. 정부기구, 정부기구가 아니다. 즉 민간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NGO는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시민 개개인 또는 민간단체들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죠. 영업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죠. 인간의 가치와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건 뭐냐? 시민이라는 건 주어진 의무도 하지만 자기의 권리도 행사하는 사람, 이들이 시민입니다. 권리만 행사하거나 의무만 이행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죠.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시민입니다. 공공성, 공적으로 여럿이 함께하는 성격을 지향, 지는 가리킬 지자고 향은 향한 향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향이라는 것은 가리키며 나간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추구한다는 뜻이죠. 추구하다. 헷갈리는 게 지향입니다. 이 지는 그칠 지자에 들어올릴 양자입니다. 물을 품어 올리는 걸 양숙이라고 하죠. 국기를 개양하죠. 경기를 부양하죠. 들어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치고 들어올린다. 즉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되는 뜻이라는 점입니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것.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평화라든가 환경, 인권, 지역 이런 공적 문제를 문제가 있는 것을 구체화해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단체. 이것이 바로 비정부 기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핀란드 헬싱키를 갔었는데 우선 핀란드라고 하는 건 핀족의 나라란 뜻이죠. 원래 이들은 바이카루스 부근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간빙기 때, 간빙기가 뭐죠? 빙은 얼음빙, 빙하기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약간 사이에 약간 따뜻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는 빙하기 사이에 간빙기예요. 그때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바이카루스에서 추운 지역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넘어간 거죠. 그 다음 핀란드 하면 북유럽 국가입니다. 영어로는 유럽이라고 하지만 유럽어로는 유로빠입니다. 오이로빠, 유로빠. 그런데 이 북유럽을 북구라고도 해요. 다 쓰면 북구라파. 구라파가 뭐냐? 우리 한국 발음은 구라파지만 중국 발음은 오이로빠입니다. 오이로빠, 요 발음이에요. 그래서 북구는 북유럽을 가리킨다. 그 다음 복지국가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복지국가로 유명합니다. 핀란드인데 제가 헬싱키에서 제일 크게 놀랐던 건 뭐냐. 화장실을 도서관에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문에 남자 여자 표시가 없어요. 왜 표시가 없지? 이게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남자 화장실구나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또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즉 성의 구별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이 그 화장실 표시인데 자, 이게 뭐죠? 이건 남성, 이건 여성인데 막 섞여 있죠? 사람은 유전자 때문에 그 성적 정체성이 달라요. 대부분은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은 남자지만 내 정체성은 여자야. 나는 여자지만 정체성은 남자야. 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해. 정체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화장실을 처음 겪었을 때 매우 놀랐어요. 결국 정체성은 다양한 것인데 핀란드는 그 차이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에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얼굴색이 뭐냐? 남자냐 여자냐? 늙었느냐 젊으냐? 흑인이냐 아니냐? 전혀 따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핀란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세계 1위예요. 이 핀란드는 이렇게 교사가 설명하고 받아 적고 이런 것이 없죠. 모든 수업이 토론으로 이루어집니다. 토론. 그러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의견이 다르다는 것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처럼 무조건 외우는 이거는 사실은 교육이 아니죠. 그러면서 핀란드의 특징은
권역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뽑는데 우리나라는 지역구가 있어서 그걸 소선거구제라고 하죠. 지역구마다 한 명씩 뽑아요. 하지만 핀란드는 개인에게 투표하지 않습니다. 정당에게 투표합니다. 왜? 정당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한 층의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게 정당이에요. 결국 정당도 이익단체인 거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노동당. 돈 많은 사람을 대변한다? 뭐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둘 다 사실은 부자를 대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약간 양념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도 조금 도와주는 척을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가장 놀라운 점, 국민의 수가 지금 550만 명 겨우 넘었어요. 그런데도 NGO가 10,000개가 넘나요. 즉 몇백 명이 NGO 하나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몇 개의 NGO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봐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는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도대체 공화국이 뭐냐? 공화국 이전엔 뭐였죠? 왕국이었죠.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공화국은 뭐냐? 죽여, 없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국가의 권력을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권은 재민,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공화국입니다. 두 번째,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권인데, 그러면 천부인권이라는 건 뭐냐? 단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예요. 재산, 나이, 성별, 국적, 인종 무관합니다. 당연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국가는 것을 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화국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 이것이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공화국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불공정, 불교, 붕당, 그리고 NGO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시옷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또 미안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